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면서 요즘 밤하늘에 사자자리가 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별자리처럼 보이지만 아마 오늘 밤 이후론 전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곳에서 외계 생명체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의심되는 신호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는 한 적어도 지구에선 생명 활동이 아니고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화학 성분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화학적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곳에 정말 외계 생명체들의 꿍꿍이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쉽게도 이번 논문에선 흔히 과학에서 빼박의 기준으로 잡는 5시그마까지는 넘진 못했습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그 신호는 3시그마 정도죠. 물론 아직은 5시그마까지 미치진 못했지만 충분히 흥미로운 결과인 것도 사실이죠. 과연 이 외계 행성에서 검출된 신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외계 생명체를 드디어 찾게 된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K218b 외계 행성에 관한 가장 자세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09년에 올라갔던 케플러 우주망원경, 그 뒤를 잇고 있는 테스 덕분에 우린 벌써 10,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과 그 후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선 우선 지나치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중심 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골디락스 존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외계 행성들 중에서 겨우 1%만이 이 까다로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218b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자자리 방향으로 124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 주변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이죠. K2는 케플러의 두 번째 미션, K2 미션 중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케플러는 백조자리 부근의 특정한 한 방향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자세를 제어하는 휠 중 2개가 고장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죠. 결국 천문학자들은 태양풍을 활용해서 망원경의 자세를 고정시키는 아주 참신한 전략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케플러는 원래 보고 있던 백조자리 쪽을 벗어나서 여러 방향을 훑어보는 K2 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자자리 방향의 이 행성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K218 별은 태양 질량의 49.5%, 거의 절반 수준의 질량을 갖고 있는 훨씬 작고 왜소한 별입니다. 그래서 별 자체는 태양에 비해서 훨씬 미지근하죠. 더 붉은 적외선 빛을 많이 방출하는 적색 외성입니다. 케플러는 별 곁에 행성이 맴돌면서 주기적으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마다 별빛의 밝기가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트랜짓 현상으로 행성을 사냥했습니다. K218b도 이 방법으로 발견되었죠.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겨우 33일, 한 달 정도입니다. 즉, 이 행성이 중심 별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곳에서의 1년으로 정의한다면 1년이 겨우 33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구에서 우리가 떡국을 한 번 먹는 동안 이곳에선 한 10번은 먹어야 할 겁니다. 사실 K218b 행성은 이번 생명신호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기 전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천문학자들에게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행성이었습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8.6배, 지름은 2.6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행성의 밀도는 순수하게 암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에 비해선 더 가볍죠. 따라서 행성이 통째로 암석으로만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니 해왕성일 가능성입니다. 해왕성에 비해선 조금 작은 크기를 갖고 있지만 중심에 암석핵이 있고 그 주변을 아주 강한 압력으로 압축된 얼음층이 둘러싸고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로, 암석핵 주변에 얼음은 없고 전부 수소만으로 채워진 두꺼운 대기를 두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한 가능성도 있는데요. 암석핵을 거대한 물의 바다가 에워싸고 있고 그 위에는 얇은 수소대기가 덮여있는 경우죠. 마치 물만으로 채워진 멘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얇은 수소대기와 바다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행성을 하이드로진
오션, 하이션 플래닛이라고 부르지요. 당시까지만 해도 하이션 플래닛은 수많은 가설들 중 하나였을 뿐 실제 존재가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K218b가 어떤 세계일지 대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행성 대기에서 검출되는 화학 성분에 큰 차이가 생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만약 바다 없이 두꺼운 수소 대기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면 그 대기 성분은 해왕성과 비슷해야 합니다. 메테인과 암모니아가 풍부하고 일산화탄소까지도 매우 많이 검출될 수 있지요. 반면 행성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다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물은 이러한 화학 성분을 효과적으로 녹이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대기의 성분도 달라집니다. 특히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나 일산화탄소는 사라지게 되고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는 많이 검출될 수 있죠. 그리고 작년 연이은 관측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모델에 부합하는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K218b가 표면 전체가 바다로 덮인 채 얇은 수소대기만으로 덮여있는 전설 속의 하이션 행성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행성 전체가 바다라니 연구진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살아가는 플랑크톤 같은 생태계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외계 행성에 정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가서 인증샷을 찍어보는 거죠. 하지만 너무 멀어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지구에 앉아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외계 행성의 빛을 분석하고 그 안에 생명의 증거가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뿐이죠. 천문학자들이 가장 흔하게 시도하는 방식은 외계 행성의 대기권, 하늘에 어떤 성분이 존재하는지를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 방법을 통해서 제임스 웹은 다양한 외계 행성의 대기권 속 뚜렷한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존재를 확인해왔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사실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는 우주 공간에서 드물지 않게 존재하는 꽤 흔한 성분이기 때문이죠. 모두 생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성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100%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 활동이 아니고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성분까지 확인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K218b에서 바로 그 성분을 찾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작년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의 니어스펙과 같은 적외선 스펙트럼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이곳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이 장비는 0.6에서 5.3 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연구에선 디메틸설파이드라는 화학 성분의 신호를 감지했지요. 이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명 활동을 통해 만드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성 전체가 바다로 채워진 외계 행성에서 무려 플랑크톤이 만드는 중요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외계 플랑크톤을 발견한 게 아닐까 기대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작년의 분석에선 이 신호의 유의성은 겨우 2.4 시그마 수준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일 가능성이 60분의 1 정도는 된다는 뜻이죠. 5 시그마 기준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불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스펙트럼을 어떤 코드로 분석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꽤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을 남기는 결과였죠. 결국 연구진은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 제임스 웹의 다른 장비로 추가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결과죠. 이번 관측에선 기존보다 더 파장이 긴 중적외선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미리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6에서 12마이크로미터 범위의 관측을 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이번엔 디메틸설파이드란 성분 말고도 디메틸, 디설파이드라는 또 다른 성분까지 더 선명하게 검출되었습니다. 두 분자 모두 지구에서 생명 활동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DMS는 바다 미생물 플랑크톤에서 만들어집니다. DMDS를 만드는 기작은 좀 더 다양한데요. 박테리아, 곰팡이, 동식물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고 있죠. 참고로 DMDS는 마늘 냄새가 나는 분자인데요. 식품의 향료로도 쓰입니다. 이번 추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신호의 유의성은 3시그마 정도에 이릅니다. 확실히 작년 결과에 비해서 더 뚜렷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죠. 제임스 웹의 관측 영역에선 DMS와 DMDS 모두 스펙트럼에 남기는 패턴과 특징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둘의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딱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어렵죠. 특히 이번 발견에서 더
더 놀라운 건 이 두 분자의 함량이 너무나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생명활동을 통해서 DMS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분자는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방 빠르게 분해되어서 사라지죠. 그래서 지구 대기 중에선 DMS의 농도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문을 보면 K218b 대기에선 지구에서보다 무려 수천 배나 더 높은 수준으로 DMS가 검출되었습니다. DMS가 금방금방 사라지는 반응성이 아주 큰 성분이라는 걸 감안하면 K218b 행성에서 무언가가 계속 쉬지 않고 추가로 DMS를 채우고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야 하죠. 다만 이 정도로 지구에 비해 수천 배나 높은 수준의 DMS를 유지하려면 이 행성의 바다에선 정말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한가득 살고 있어야 할 겁니다. 아주 먼 우주에서 또 다른 외계인 천문학자가 우리 지구 그리고 K218b 행성 두 곳을 모두 관측하고 있다면 아마 그가 보기엔 오히려 지구보다 K218b가 생명의 존재 가능성이 훨씬 높고 확실한 가장 유력한 곳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구는 수천 배나 약한 신호가 미미하게 나오고 있으니 아마 생명체가 없는 곳이라는 큰 오해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앞선 첫 번째 관측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관측을 통해 신호의 유의성이 3시그마까지 올라왔다는 건 참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100% 확신할 수는 없지요. 결국 5시그마까지를 넘기는 더 강력한 신호가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은 다시 한번 제임스 웹의 시간을 빌릴 계획인데요. 미리를 통해 중적외선 영역에서 최소 한 번에서 3번 더 관측을 진행하면서 거의 하루 넘는 추가 시간 동안 관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발견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없진 않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앞서 해성이나 성간 먼지에서도 DMS가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보였죠. 이것은 DMS가 지구에서처럼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생명 활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존의 관점을 크게 벗어납니다. 확실히 해성이나 먼지 구름에선 생명 활동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번 연구진은 또 다른 반박을 제시합니다. 해성 표면과 먼지 구름은 애초에 이번에 분석한 바다 행성과는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성의 표면이나 성간 먼지 구름은 강렬한 자외선,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고에너지 빛에 노출될 수 있고 외계 행성의 바다에서와는 전혀 다른 비생물학적인 화학 반응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지구보다 중력이 더 강하고 수소 대기로 덮여 있는 바다 행성이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전혀 다른 화학 반응까지 기대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외계 플랑크톤의 활동으로 DMS가 채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진의 주장이죠. 또 일각에선 애초에 외계 행성이 중심에 거느리고 있는 별 자체가 태양보다 작고 왜소한 별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왜소한 별 주변에서 적당한 별빛을 받기 위해선 결국 행성이 별에 더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겨우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별에 너무나 가까워서 별 표면에서 폭발하는 플레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량이 작은 별은 더 난폭하고 요란하게 진화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결국 플레어 한 방이면 행성의 대기권은 금방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생명이 살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연구진은 이미 여러 번의 관측을 통해서 이 행성은 그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적당한 수소 대기로 덮인 바다 행성 하이션 플래닛이란 사실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K218b는 중심 별에서 적당한 거리 골디락스 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행성 전체가 바다로 덮인 세계처럼 보이죠. 심지어 대기 중에서 너무나 높은 DMS, DMDS 성분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지구에서 이 분자를 만드는 방식은 미생물의 생명활동뿐이죠. 재밌는 점은 정작 이 외계행성에서 산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지금 이 외계행성의 상태가 딱 수십억 년 전 우리 지구의 과거와 아주 비슷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산소가 없다는 건
아직 이 행성에서 광합성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식물의 광합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참 전까지 산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미생물들에 의해서 DMS만 방출되고 있었겠죠. 즉 K218b는 이제 막 생명이 폭발적으로 싹트고 있는 생명 탄생의 극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번 발견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고 하면 우리 정도로 잘 진화한 복잡한 외계 생명체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가 정말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 정도로 복잡한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대신 우주에는 훨씬 단순하고 원시적인 레벨에서 머무는 생명체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에서도 쪽수로만 보면 인간보단 미생물이 압도적인 절대 다수입니다. 만약 외계인 과학자가 지구 아무 곳에나 불시착해서 지구 물질을 한 스쿱 퍼올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안에는 미생물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가 미생물의 지배를 받는 세계라는 착각을 할지도 모르죠. 마찬가지의 논리가 우주에도 적용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주 아무 곳에서 임의로 물질을 한 스쿱 퍼올린다면, 그리고 그 안에 생명체가 함께 포획된다면 그 형태는 미생물과 같은 원시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즉 지극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조우하게 될 외계 생명체의 모습은 미생물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이번 발견은 그 정해진 수순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 점에서 이번 발견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그저 열린 결말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생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할지 그 기준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활동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바이오 시그니처를 먼저 정해야만 그 이후에 외계 행성에 정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무엇을 바이오 시그니처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비로소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단순한 SF 상상이 아닌 과학적인 데이터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격적인 어스트로바이올로지, 우주생물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과연 이번 발견은 그 역사적인 과도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까요? 비록 외계 생명체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의 얼굴까지 보는 건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머지않은 미래 외계 생명체가 있다 없다까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